종합주가지수는 주요 국가 어떻습니까? 연일 고공행진을 네. 보이고 있죠.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가고 올라가는 이유는 주가 상승 추세가 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제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투자처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재무제표나 투자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경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앞으로 변화할 그런 경제 방향에 대한 콘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3프로TV가 나온 스타, 그리고 유튜브와 공중파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계시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제 공부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어서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됐는데,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로 금리 시대다 혹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투자를 처음 하는 네. 투자 초보들이 네. 금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을 알아야 할지,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금리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잘 못 들어봤던 단어죠. 마이너스 금리. 네. 도대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뭔 소린가? 그리고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지면 도대체 우리는 금융 활동을 또는 투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단순히 예대 마진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만 주목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요. 기업에 대한 투자, 즉 채권이나 주식을 사시려는 분들 역시도 우리가 채권과 주식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될 정보가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그 금리에 대한 이례적인 현상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 이례적인 현상을 배우기 직전에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통파 이론, 네. 그걸 먼저 배우고, 이런 건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PPT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곳은 중앙은행이죠. 네. 중앙은행이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수많은 금리들이 있어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적용받는 금리, 개인들이 적용받는 금리, 1금융권, 2금융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리들을 결정하는 가장 키가 되는 그런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 그대로 금리가 싸지니까 나 요즘 소비 안 하고 싶었는데 소비 좀 해볼까, 야 이렇게 싼데 뭔가 공장 좀 지어봐 라고 하면서 소비나 투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유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의 금리를 낮추려는 이유는 시중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기자님, 금리가 네. 그 중앙은행에서 낮춘다라고 하면 이게 경기가 좋았을 때 낮출까요? 안 좋았을 때 낮출까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낮출 것 같아요. 맞아요. 중앙은행에서 금리가 낮춘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연동하는 투자 상품을 사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췄다는 건 당분간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구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자가 낮아졌다. 그렇죠. 표현하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른다는 개념이 됩니다. 이 기자님께 지금 들고 계신 제가 이 볼펜을 네. 하나 돈 주고 살 때, 이걸 제 물건을 가져올 때 제가 돈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물건의 가치는 돈으로 우리가 측정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물건 가치는 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금리를 낮춰서 돈의 가치를 우리가 낮추면 그것은 물가 상승을 국내적으로는 유발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의 가치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국 통화의 가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는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 물건이 싸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수출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 중앙은행에서 수출도 활성화하고 소비, 투자, 고용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출이 증가해요. 그러면 계속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춘 상태로 계속 있게만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수출이 계속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나면 그 수출한 기업들은 외국에서 뭘 벌어오겠어요? 외화를 당연히 외화를 벌어오죠. 그럼 외화가 국내에 다시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외화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뭐든지 교환할 때 희소하고 부족한 건 가치가 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 다시 이것은 환율이 하락할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환율이 너무 하락하게 되면 야, 이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통화 가치를 다시 재조정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이 여기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또 상승해서 오랫동안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것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 것이 나중에 수출이 증진되거나 물가를 상승시켜서 이것을 다시 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요, 항상 이런 금리를 조정해서 시중의 경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엑셀레이터와 제동 장치를 가지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제동 장치를 누르고 금리를 올려서요. 반대로 침체돼 있으면 금리를 낮추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경기를 다시 올리는 역할을 쭉 해왔었죠.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네. 조절을 해간다.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많은 기업과 경제 주체들 그리고 해외에 우리나라 원화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발표를 모니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싱가포르 출장 갔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거기서 커피숍에서 티를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신 분께서 자기가 채권 딜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이시냐라고 물어보더니 한국인이다. 아, 교수님한테?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뭐 하나 여쭤봐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어봤더니 세상에 우리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건 우리나라 금통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금통위원 두 분이 다음 달에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교체될 때 그 두 분의 성향은 흔히 말해서 매파냐 비둘기파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 내국인도 아니고 네. 해외에 있는 채권 딜러가 카페에 앉아있는 채권 그렇죠. 커피숍에 앉아있는 채권 딜러가 그냥 한국의 금리 변화만 보고 채권을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한국 국채를요. 네. 이렇게 결정할 법도 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보다도 우리 중앙은행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투자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 나라의 금리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해서 뭔가 경기에 영향을 미쳐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형태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게 더 언제까지 가능한 모델일까? 이게 이제 벌써 불가능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네. 그 이유는 금리를 낮추다 못해 이제는 특정 국가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기자님은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나라 어디 알고 계신 데 있나요? 일본이라고 저희 언론 기사에서 많이 좀.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됐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의구심은 뭐세요? 은행에 돈을 네. 저희가 맡겼을 때 네. 이자를 받는 건데 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은행에 돈을 저희가 예치했을 때
그럼 보관비를 정말 내야 되나? 라는 궁금증이 다들 있으시죠. 네, 아마 우리 그 주린이와 같은 네. 투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제일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중에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그 기준금리가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우리가 중앙은행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한 적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리는 누구한테 적용받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시중은행에 해당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네. 바로 이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과 거래할 때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룰은 맞거든요. 네. 마이너스 금리니까 돈을 나한테 맡기면 보관료를 일부 띄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띄고 나머지 잔금만 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이렇게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관료를 일부 띄고 나머지 잔금만 준다는 건 시중은행에게 뭘 푸시하는 거겠습니까? 나에게 돈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예. 자, 왜냐하면 나한테 돈 가져오면 너 돈 뜯긴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일본이나 유럽의 중앙은행이 이걸 시도하게 된 이유는 경기가 자꾸 침체돼서 금리를 낮췄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소비를 원활히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금리 인하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기를 이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이 커다란 불황이 올 것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안 되고 극약 처방을 내린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금리를 낮춰도 돈을 안 갖다 쓴다면 방법은 하나야. 난 이제 보관료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은행들은 우리 같은 개인이 갑자기 은행에 와서 저 인출해 가려고 합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 모두 다 인출해 주세요라고 갑자기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 금고에 일정 부분의 돈을 반드시 넣어놔야 돼요. 그냥 모두 다 대출에 사용돼 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은행이 그러다가 저희 같은 사람이 돈 찾으러 왔는데 지금은 돈이 없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이건 금융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돈을 어느 정도 예치해 놓으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 이상 자꾸 돈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중앙은행에다가. 왜냐하면 어떤 돈을 융통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한테 가져오지 마. 난 보관료 받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민간에 뿌리기로 한 건데, 자, 여기서 지난해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금융사고 하나 들어보셨죠? 네. 작년에 원금 손실이 나서 이게 난리가 났었던 DLS 상품 사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억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뭐 90%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알아야 될 이유가 투자자가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켰더니만 그랬더니만 시중은행이 어떻게 했느냐. 물론 유럽의 여러 시중은행 중에선 어떻게든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돈 좀 쓰세요 했던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도 소비도 많이 안 하고 하다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앙은행에 갖다 주면 돈이 뜯기니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그나마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투자가 용이한 게 각 나라의 국채인 거예요. 국채. 그렇잖아요. 국가가 망할 일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 어딜 꼽으세요? 독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 중에서 독일 국채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지.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는 독일 국채 같은 거 사놓으면 떼먹히진 않아 하면서 너도 나도 독일 국채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익은 낮아도 그래도 안전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또 채권도 할 겁니다만 자, 이렇게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채권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가격이 오르다가 독일 국채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국채마저도 마이너스 금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시중은행이 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팔았던 그 상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그리고 어떻게 팔았냐면, 시중은행에 통장 예금하면 이자 얼마밖에 안 나오시죠? 이거 투자하시면 이 시중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아요. 단 언제만 원금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손실이 나냐 하면 바로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손해를 보는데, 투자자님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네. 국채가 마이너스 그렇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거 말 되네. 그럴 가능성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섰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인 적 한번 따져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개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금융기관들이죠. 네. 그 다음에 회사들이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고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준금리였는데, 네. 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독일 국채를 살 수밖에 없게끔 몰아세운 거죠. 네. 만약에요, 유럽의 중앙은행이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걸 금리에 대한 조금만 이해가 있고,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구나를 조금만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돈을 진작 뺐겠죠. 그 당신 설명하는 게 이제 안 통하는 것 같아. 지금 계속 마이너스 금리야. 그럼 돈이 계속 국채로 몰리게 돼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래서 티타임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 초보자를 위한 이런 기초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더니까 이런 독특한 행태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아니었다. 네, 그죠? 바로 시중은행이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것이 우회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커다란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티타임즈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견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CEO분들이 또 우리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 CEO분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때 시중은행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시중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를 적용했을 땐 그건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라요,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잔고에 넣어놓고 있는 바로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뭐 중소기업까지는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자산가들이 투자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산가들이 고용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자산가들이 그 한 푼이라도 이자 생기면 내가 그냥 넣어놓고 말래 하면서 아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가들이 뭐래도 돈을 쓰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회사 중에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거나 뭔가 그냥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들끼리는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우리 한국도 시간의 문제지 마이너스 금리가 어느 순간에는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곳에서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됐네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우리 같은 개미들도 실제 보관료를 내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나의 다른 상품의 수익률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서 뭐 마이너스에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저희한테 적용되는 이제 시중은행의 금리조차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유럽하고 일본의 은행의 행태를 보면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럽과 일본은 그래서 시중은행이 어떻게 됐냐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니까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그 불이익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도 은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수익이 이 예대 마진이에요. 네. 예금자에겐 얼마의 이자를 주면서 대신 대출자에게 얼마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차익이 바로 은행을 어떻게 보면 굴리는 가장 고정비를 터는 기본적인 수익 구조인데, 이 예대 마진 상황에서 지금 중앙은행마저도 나에게 돈을 뜯어가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내렸는데 이건 같이 안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아니 기준금리 더 낮아졌는데, 마이너스에서 더 낮아졌는데 그런데 왜 내 대출금리는 안 떨어지냐? 은행들이 안 낮추는 거죠. 고정을 해놓고. 네. 자기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서 주로 대출금리는 잘 안 내린다. 이게 일본과 유럽에서 보여진 전통적인 행태입니다. 은행들이 그러면 마이너스 국채도 계속 사니까 네. 그 마이너스 국채를 계속 사버리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거 아니냐? 뭐 그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독일 국채처럼 네.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선 국채를 사는 이유는 이게 또 다시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꼭 그 손해를 전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상품을, 금융상품을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더 비싸게 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득이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자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볼까요? 59,000원이네요. 정도. 오늘도 올랐네요. 야. 자, 59,000원. 제가 지금 가만히 봤더니 최근 한 3개월 찍었을 때 가장 비싼 시점이 지금 비슷하네요. 네. 59,000원. 제가 이때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가장 비싼 시점에 제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기자님이 다음 달이나 한 3개월 뒤에 더 비싸게 샀다면, 저에게 샀다면 전 이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시중은행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19와 같은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기본적인 기조는 저출산 고령화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60대가 아니라 70대에 가까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왕성한 신규 투자, 혁신적인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을 굴릴 때는 국채 같은 거 살 방법밖에 없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될 만큼 국채가 높은 가격에 샀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는 앞으로 더 국채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 금리는 더욱더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만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갈 테니 나는 그래서 이건 손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많은 시중은행이 국채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 국채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도 우리나라 국채도 더 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채도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 트렌드가 많이 목격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국채에서 생기는 마이너스 손실을 우리에게 꼭 전가하는 건 아니고,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중은행들은 수익은 생긴다. 네. 하지만 분명 자신들의 영업 구조상 불리한 구조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는 잘 낮추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국가들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미국 얘기 드리면서 우리나라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이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로 결국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금리를 마이너스로 돌리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기형적인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국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든가 이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과 관련된 법규를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앙은행이 경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주요한 무기가 금리 조정이었는데 이 금리 조정의 효과가 이제 제로 금리 때나 마이너스로 돌았으면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에 준하는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래 중앙은행은 주로 채권을 사도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거나 그런 거지 일개 개개인의 기업들의 채권을 사는 일은 많은 국가에서 이런 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직접 거래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회사의 채권을 사는 거라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뭐 하나은행이랑 뭐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직접적인 회사의 회사채를 사는 거를 막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이슈가 터졌고 그 다음에 저성장 기조는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출들이 있어요. 뭐 연금 혜택이나 보험 혜택이나 그렇죠.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보다 국민들의 잔존 여명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재정은 부족하니 이걸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이 생겼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에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용역을 미국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우리 한국도 이거 대비는 아닐 겁니다. 제가 한국은행 관계자들에게 듣긴 했지만 비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용역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전문가들에게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로 금리로 안 떨어지게끔 어떻게든 막으려는 게 지금 중앙은행들의 행보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대로 놔두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거를 우리 한국은행과 미국의 페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저희가 한국은행 통장을 만들 수도 있는 계좌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5개 어떤 이슈를 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그 이슈가 하나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때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기자님이나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 걸어가거나 아니면 시중은행 창구에 가서 저 한국은행 통장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금리 네. 때문에 그런 네.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어지는 현상이죠. 네. 하나하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럼 조금 궁금한 게 네. 기준 금리가 한국의 경우에는 제로 금리에 거의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금리가 낮아진 게 최근에 이제 저희 굉장히 주가가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거랑 연관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앙은행에서 0%대 또는 마이너스 금리 %대까지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더욱더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쉽게 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부분의 여러 경제 활동들은 크게 위축되어 있거든요. 네. 전 세계 교역량 역시도 크게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출입 물동량, 그 다음에 제조 가동률 이런 것들이 정상 범위에서 크게 하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주요 국가 어떻습니까?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증시 상황은 유동성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걸 중심으로 한 시중 유동성 공급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유동성으로 인한 이런 주가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시죠. 투자자들이 그런 거 궁금해 많이 하시니까요.
요거는 답변을 드리는 가장 적합한 샘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거의 절벽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그 주요 국가 기준금리의 장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서 그 다음 연도까지 거의 기준금리가 절벽으로 떨어진 걸 네.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2019년, 즉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의 그래프를 쭉 보시면, 제가 가져온 건데요.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리를 주요 국가 누구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큼 올린 데가 올릴 수가 없는 없어요. 유동성 풀린 거를 회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 그래프 중에서 미국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미국만 2017년도부터 야, 이거 경기가 이제 우린 과열되기 직전 아니야? 이거 뭐 그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에 와 있고 지금 그 기업들의 성과도 너무 좋으니 다음번 언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금리를 단계적으로 다시 올려놓자. 그래야 나중에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슬쩍슬쩍 올려가고 있던 찰나에 대형 악재 터진 거죠. 코로나19. 그래서 미국은 3단계 건너뛰고 다시 0%대로 또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유동성도 제대로 회수도 못했는데, 네, 그렇죠. 그럼 그거보다도 더 큰 악재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거든요. 이 코로나19로 더욱더 퍼진 유동성, 저는요 당분간 절대 이거 회수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회수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유동성이 조금 이런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십니다. 높다, 이렇게 예. 보시겠군요. 터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방금 저희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카메라 감독을 겸하고 계신 우리 기자님께서 저한테 슬쩍 그런 거품 안 터지냐고 바로 즉석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신흥국 금융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하나 걱정된다는 건데, 요거는 저희 다음 회차에 제가 심층 달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금리,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하지만 그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의도한 대로 저희 경제가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의 재해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리가 저희 주가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금리를 배웠으니까 금리 때문에 시중에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건 통화량이거든요. 시중에 통화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서에 맞게끔 통화량을 다음번에 다루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그냥 통화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새로운 통화, 바로 가상화폐, 그걸 달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용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박종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티타임즈 투자자를 위한 기초 경제 상식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